예, 그러면 이제 그 제2장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305페이지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가 있죠. 예, 그거 한번 볼게요. 자,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예, 계산하는 식이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뭐 책에 305페이지 나와 있잖아요. 예, 그건 볼게요. 자, 우리가 회계에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이익이다라고 하죠. 자, 근데 세법은 있잖아요. 소득세법은 회계상 수익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총수익 금액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자, 그 다음에 비용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필요경비라고 하는 말을 써요.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요, 소득금액이다라고 해요. 그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이배사, 근연기 이 6가지 소득을 합산해야 되는데, 합산을 할 때는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럼 이자 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인데, 예, 일단 적어볼게요.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을 이자 소득 금액이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배당 소득도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을 배당 소득 금액이다라고 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사업 소득하고 사업 소득 금액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사업 소득은 총수익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고, 벌어들인 수익 금액, 회계로 따지면 매출액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업소득 금액은 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자, 근로소득도 마찬가지. 총 근로소득이라고 하면은 총급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근로소득 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이게 근로소득자들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당연히 경비가 들긴 하겠죠. 출근할 때 교통비 들 거고, 일하다 보면은 식비도 들고 그렇잖아요. 자, 그런 경비를 입증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법에서 일정 금액을 빼줘요. 예,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근로소득공제라고 해요. 근로소득공제. 자, 그래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연금. 예, 연금도 마찬가지. 총연금액에서 이거 근로소득하고 비슷한데, 예,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소득공제라고 하는 걸로 빼줘요. 예, 비용을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 그걸 뺀 금액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연금소득금액이다라고 해요. 자, 그럼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기타 소득금액이 돼요. 자, 근데 있잖아요, 이자소득 같은 경우에는 경비가 없어요. 왜 없냐면요, 은행에다가 돈 넣으면은 그냥 이자 나오는 거지. 거기에 무슨 경비가 있겠어요? 그래서 경비가 없어요, 이자소득은. 그래서 이자소득 금액이 곧 총수익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배당소득도 경비가 없어요. 그냥 투자하면은 배당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별도의 경비가 들어가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배당소득 금액이 총수익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종합과세한다라고 썼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이배사, 근연기 이 6가지 소득을 합산한다라고 했었는데, 합산을 할 때는 총수익 금액을 합산하는 게 아니라 경비를 뺀 소득 금액을 합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럼 이 6가지 소득을 합산하는데, 합산한 소득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요, 예, 종합 소득 금액이다라고 해요. 그 종합소득금액은 이배사, 근연기 그 6가지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이다라고요. 명칭 알아두세요. 자, 그럼 305페이지 그 종합소득금액 구하는 식, 그 식이 어떻게 나온 건지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 종합소득금액 구할 때, 자, 총수익금액이 있잖아요. 뭐는 제외하냐면요, 비과세랑 분리과세는 제외한다. 비과세라고 하는 거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가 비과세예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면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계산하는 산식이 안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뭐는 제외하냐면요, 분리과세는 제외예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분리과세라고 하는 거는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5월 달에 세금 신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거 합산하는 거, 종합소득금액 구하는 과정은 5월 달에 하는 거예요. 5월 달에 세금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건데,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됐기 때문에 5월 달에 세금 신고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 여기 세금 계산하는데 안 들어가요. 예, 그래서 분리과세는 제외된다라는 거 중요해요. 자, 그럼 분리과세는 소득금액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분리과세는 종합소득금액 계산하는 과정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다. 왜냐면은
원천 징수로서 납부 의무 종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거 세 가지. 첫 번째 복권, 두 번째 일용직, 세 번째 금융소득 약계액이 2천만 원 이하. 꼭 외우세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306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계산한 산식이 이어서 또 나오죠. 그 종합소득 금액이 나오면은, 자, 종합소득 금액을 구했죠. 자, 여기서 이제 계산한 산식이 뭐 소득공제를 빼요. 소득공제를 빼면은 뭐 과세표준이 나오고,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은 산출세액이 나오고, 뭐 쭉 그 다음에 세액공제하고 세액감면 빼고 가산세 더하면은 뭐 납부할 세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 산식을 여러분들 알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금 계산은 누가 자동으로 해주겠어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이 산식을 뭐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고 딱 여기까지 종합소득금액까지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배울 거냐면요. 각각의 소득별로 특징을 볼게요. 이자는 뭐냐? 배당은 뭐냐? 사업은 뭐냐? 근로는 뭐냐? 연금은 뭐냐? 기타는 뭐냐? 각각의 소득별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307페이지 먼저 나오는 게 이자 소득이 있죠? 네, 그거부터 볼게요. 자, 거기 307페이지 이자 소득이 있는데 거기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자 소득 금액의 계산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자 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서 경비는 따로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총수익 금액이 이자 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이자 소득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이건 아셔야 돼요. 어떤 게 이자 소득인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 예금 적금의 이자 A에 보시면은 끝에 줄에 빨간색 글씨로 이자와 할인액이라고 돼 있죠. 이자가 이자 소득인 건 당연히 아실 거예요. 할인액이 이자 소득인 것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회계 배우실 때 제가 그 재무회계 할 때 이런 얘기 했었죠. 사채를 발행했는데 사채를 만약에 9,600원에 발행했다. 자,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요? 사채. 싸게 발행한 금액은 계정 과목을 뭘로 잡아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이렇게 분개하죠. 자, 이렇게 분개했다가 이 사할차라고 하는 거는 성격이 뭐라고 했어요? 현재 원금은 10,000원인데 9,600원밖에 안 받은 거고 이 400원만큼은 나중에 원금에 얹어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말일날에 이자로 인식한다라고 했었죠. 사할차는 이자라고 했었잖아요. 사할차를 깎아내리면서 기말에 사업년도 종료일 날 12월 31일 날 그때 이자 비용 잡는 분개를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할인액, 이게 할인액이에요. 사채를 싸게 발행한 금액. 할인액은 성격이 뭐라고요? 이자라고 했고 당연히 할인액은 받는 자 입장에서 이 돈을 받는 자 입장에서 원금이 9,600원인데 만 원으로 올라가는 과정이잖아요. 이 금액은 이자 소득이에요. 받는 자 입장에서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이자와 할인액. 할인액도 이자 소득이에요. 자, 3번에 단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자, 여러분들 보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저축성 보험이 있고 보장성 보험이 있거든요. 저축성 보험하고 보장성 보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두 가지 차이가 뭐냐면요. 자,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불입한 금액 있잖아요. 불입액보다 한 금액이 더 큰 거. 이게 저축성 보험이고 보장성 보험은 내가 불입한 금액이 있으면은 불입한 금액이 환급액보다 더 많은 경우 환급이 더 적게 되는 게 보장성 보험이에요. 저축성 보험은 내가 만약에 10,000원을 불입했어요. 근데 나중에 환급금이 12,000원이 나왔어요. 그럼 내가 불입한 돈보다 더 많이 받잖아요. 이런 거를 저축성 보험이더라고요. 그러면은 더 받은 돈 2,000원은 당연히 뭐겠어요? 이걸 보험 차익이라고 하고 보험 차익은 당연히 이자 소득이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00원을 넣었는데
나중에 12,000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더 받은 돈 2,000원은 이자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저축성 보험은 저축하고 똑같은데 차익이 보험 차익으로 발생되는데 그 보험 차익은 소득의 성격이 이자예요. 자, 근데 이게 보험회사에서 전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로비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축성 보험을 10년 이상으로 저축성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과세 안 해요. 비과세로 해요. 그래서 단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만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장기 저축성 보험 10년이 넘어가는 불이익 기간이 10년이 넘어가는 장기 10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 보험 상품은 비과세예요. 비과세. 과세 제외예요. 그래서 그 310페이지 가운데 표에 보시면은 저축성 보험에 10년 이상이면 과세 제외에 10년 미만이면 이자 소득으로 과세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위에 보면은 뭐 비과세 저축성 보험 상품 가입하라 뭐 그런 걸 많이 권유 받으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10년 이상이면은 저축성 보험이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참고로 그 표에 307페이지 가운데 보험의 표에 보면은 이 보장성 보험이 있는데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넣으면은 땡인 거. 보통 불입하면은 환급이 없는 거. 그게 보장성 보험이에요.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경우 자동차 보험을 넣으면은 그걸로 끝이죠. 그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손해보험 같은 거 가입했을 때 보험료 불입하면 그걸로 땡이죠. 그런 보험이 보장성 보험이에요. 자, 보장성 보험은 구분해 보시면은 사업과 관련성이 있으면은 사업소득이요.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은 사업소득. 사업과 무관한 거는 과세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누구한테 한 대 맞았어요. 맞아가지고 그 애가 적절치 않다. 제가 사고가 나가지고 보험을 받았어요. 자동차 보험료로 100만 원 받았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자, 보험료 받은 거 있잖아요. 보험료 받은 게 그게 사업과 관련 없고 사업과 무관이죠. 그럼 그 치료비로 받은 건데 거기에 세금 때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사업과 무관한 거는 보장성 보험. 보장성 보험은 보통 다 실비보험이잖아요. 나중에 뭐 다치거나 그랬을 때 혜택을 받는 게 보장성 보험이에요. 뭐 죽거나 다쳤을 때 보험료 받는 게 보장성 보험이잖아요. 그게 사업과 무관하면은 당연히 과세하면 안 돼요. 치료비나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한 걸로 보험 주는 거니까. 자, 근데 사업과 관련된 거는 사업소득이에요. 어떤 경우냐면요. 만약에 회사에 기계장치가 있는데 기계장치가 수해로 인해서 기계장치가 망가졌어요. 근데 다행히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보험료를 다 받은 거예요. 근데 기계장치 값이 100만 원짜리인데 보험료를 200 받았다라고 하면은 보험 차익이 100만 원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업소득으로 과세해야 되겠죠. 사업과 관련해서 보험 차익이 발생한 거니까. 그래서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라는 거. 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자소득의 범위에 동그라미 4번에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을 볼게요. 자, 직장공제라고 하는 거는 뭐 교직원 공제, 군인 공제 그런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직원들끼리 그 복리후생 목적으로 공제를 설립해가지고 만든 게 직장공제인데, 그럼 내가 만약에 어떤 그 학교 선생님 계시는데 선생님이 입사해가지고 퇴사할 때까지 교직원 공제에다가 불입한 금액이 총 1억 원을 불입했다라고 할게요. 근데 퇴사할 때 공제에서 환급해준 금액이 1.5억 원, 1억 5천만 원 환급해줬다라고 하면은 초과 반환금이 얼마예요?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의 초과 반환금은 이자 소득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자 소득. 그래서 교직원 공제는 1억 원의 돈을 받으면은 그 돈을 굴리겠죠. 굴려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그 선생님들한테 퇴사할 때 초과 반환금을 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그 투자한 돈이 뭐 은행에 예금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주식 투자를 했을 수도 있고, 뭐 부동산 투자를 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군데 투자를 했을 거예요. 그럼 그 투자한 소득의 성격에 따라서 이 소득을 구분하기에는 너무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괄적으로 직장 공제에 불입해서 초과 반환금 받은 부분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기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은 소득의 성격이 이자 소득이에요. 자, 그다음 동그라미 5번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는데,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업을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받는 이자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에요. 자, 은행 있잖아요. 은행은 대부업을 영업으로 하잖아요. 그 은행이 받는 이자는 은행이 만약에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은 은행은 보통 법인이겠죠. 근데 만약에 개인 사업자라고 가정을 하면은 은행은 무슨 소득에 해당이 되겠어요? 사업소득이겠죠. 대부업을 영업으로 하기 때문에.
자, 근데 삼성전자가 뭐 개인 사업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삼성전자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는 대부업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업을 영업을 하지 않는 자가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해요. 용어 알아두세요. 그래서 대부업을 영업을 하지 않는 자가 받는 이자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빨간색으로 된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세요. 이자 소득은 이자와 할인액, 단기저축성 보험, 그 다음에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 비영업대금의 이익, 얘들이 이자 소득의 범위에 속하는 거고, 동그라미 6번에 유사이자 소득이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 첫 시간에 얘기한 거, 이자 소득은 법에 열거가 안 돼 있어도 과세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 조문이 하나 더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자랑 유사한 거는 세금을 다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이자 소득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배당 소득 볼게요. 자, 307페이지 하단에 배당 소득이 있는데 배당 소득 금액의 계산이 있어요. 배당 소득 금액은 배당 소득 총수익 금액, 경비가 따로 없다라고 했었죠. 갈러에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이고 끝에 뭐 기속법인세 더한다라고 되는데 몰라도 돼요. 거기까지 아실 필요 없어요. 패스. 자, 다음 페이지 308페이지 보시면은 배당 소득의 범위가 있는데, 자, 거기 빨간색으로 된 부분 보시면은 A에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회사가 돈을 벌면은 우리가 대변에 분배를 뭘로 해요? 2월 이익잉여금으로 하죠. 예, 벌어들인 돈은 2월 이익잉여금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잉여금을 분배하는 거, 잉여금을 분배하는 게 배당이란 말이에요. 2월 이익잉여금을 빼면서 대변에 돈이 나갈 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잉여금을 분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배당에 대한 분계 배우셨잖아요. 잉여금을 가져가는 게 배당이었었잖아요. 쓰는 게 주주들이 잉여금을 가져가는 거, 분배하는 거, 그 받아가는 자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문구에 잉여금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은 그건 배당응이에요. 배당. 자, 2번에 의제 배당이 있는데 됐어요. 몰라도 돼요. 자, 3번에 인정배당은 법인세를 배워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됐어요. 자, 4번에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 소득이 있는데, 자, 그 익명조합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 중 익명조합원에 대한 손익 분배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데, 조합을 설립을 해요. 개인으로 해서 조합을 설립했는데, 이 조합에 봤더니 이제 경영을 하는 자가 있고, 경영하는 자가 있어요. 갑은 경영자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돈도 투자하고 실제로 경영에도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벌어들인 돈은 당연히 무슨 소득이겠어요? 사업소득이겠죠.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이요. 경영,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 근데 조합에 을이 있는데 을은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돈만 갖다 퍼본 거예요. 돈만 투자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을은 실제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소득은 아니고 돈만 넣기 때문에 투자한 거죠. 투자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을은 출자 공동사업자라고 해요. 출자만 한 공동사업자. 얘가 받아가는 소득은 배당 소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자 공동사업자, 출자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은 출자가 투자하다라는 말이잖아요. 자본금을 불입하다. 그 말이 투자하다라는 말이니까 투자만 한 공동사업자가 받는 소득은 당연히 배당 소득이 돼야 되겠죠. 자, 5번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 펀드. 자, 여러분들 그 펀드 펀드에 돈 넣어본 적 있으시죠? 펀드를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분배금으로 만약에 뭐 수익이 발생해서 그 수익금을 받았다.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400만 원을 받았다. 400만 원. 그 분배금은 추가로 더 받은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봐요. 그래서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배당소득인데 그것만 외우세요. 시험에서 이런 게 나와요. 다음 중 소득의 구분이 틀린 것은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은 이자 소득이다. 그럼 틀린 거예요.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은 무슨 소득이라고요? 배당 소득인 거예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무슨 소득이라고 했어요? 이자 소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소득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느냐, 그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보냐면요. 이번에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을 볼게요.
자, 근데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이 있는데 이자하고 배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있고, 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금융소득을 받는 자가 있어요. 금융소득을 수령하는 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금융소득을 지급할 때는 개인한테 돈을 준다. 개인한테 금융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의 수령자가 개인이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뭐를 하고 줘야 되냐면요, 세금을 띄고줘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금융소득, 이자나 배당을 지급할 때는 세금을 띄고줘야 되는데 그 얼마를 띄고줘야 되느냐? 자, 일반적인 이자나 배당. 자, 일반적인 이자나 배당 소득, 이자나 배당은 14%를 띄고줘야 돼요. 외우세요. 일반적인 이자나 배당은 14%. 두 번째, 비영업대금의 이익.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대부업을 영업을 하지 않는 자가 받는 이자 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했다라고 하면은 얘는 25%를 띄고줘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자나 배당은 14%.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를 띄고준다라는 거 외우시고.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비실명 이자 배당 소득. 자, 비실명 이자 배당 소득이 뭐냐면요, 그냥 비실명 이자 배당 소득이에요. 자, 원래 돈을 줄 때 세금을 띄고줬잖아요. 세금을 띄고줬으면은 누구한테 돈을 주면서 세금을 띄고줬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돼요. 그 돈을 줄 때에는 누구한테 줬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그 누구한테 줬는지를, 이자고 배당을 누구한테 줬는지를 못 밝히는 경우, 그거를 비실명 이자 배당 소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 있죠. 명동에 가면은 사채시장에 실명을 안 쓰고 가명으로 백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사채업자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비실명 이자 배당 소득은 지급을 할 때 최고 세율 몇 퍼센트를 띄고줘야 되냐면요, 42%를 띄고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소득을 지급할 때 이자하고 배당을 지급했다라고 하면은 외우세요. 일반적인 이자나 배당은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비실명 이자 배당 소득은 42%를 띄고줘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돈을 받은 자, 소득을 수령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소득을 수령한 자는 첫 번째,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자,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다. 자,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다. 2천만 원 이하이면은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 자, 이건 중요한데 분리과세. 금융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이면은 분리과세다. 자, 그 다음에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자,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은, 자, 이거는 종합과세 해야 돼요. 5월 달에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건데, 자,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이 안 되면은 그 금액이 크지 않다라고 보고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결시켜요. 그래서 만약에 이자나 배당을 지급할 때 은행에서 14% 띄고줬다. 그러면은 그걸로 납세의무 종결시킬 수가 있어요.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은행에 예금을 하시죠. 예금을 하시면서 이자를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이자 받았을 때 분명히 세금이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5.4% 띄고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5월 달에 다시 세금 신고하러 간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당연하다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금융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이 넘어야지 5월 달에 세금 신고하러 가는 거예요. 종합과세 하는 거예요.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가지고 종합과세 하는 건데, 금융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결이에요. 저도 당연히 꿈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얼마나 좋겠어요. 2천만 원이 넘으려면은 은행의 예금이 최소 얼마가 돼야 돼요?
뭐 이자율이 3%라고 하면은 최소 7억은 예금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7억 정도 예금돼 있으면은 그쵸. 여러분들 이 공부 안 하시겠죠? 저 역시 여기에 예,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강의.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이면은 원천징수로서 납세무 종결 분리가 돼요.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을 지급할 때 일반적인 이자나 배당은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비실명 이자 배당은 42%, 받은 자 입장에서 금융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원천징수로서 납세무 종결 분리가 돼. 금융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이 초과될 때는 5월 달에 세금 신고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자, 308페이지 소득의 지급자 해가지고 원천징수 세율이 나와 있고 4번에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은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세율이. 자, 그다음 소득의 수령자 입장에서 동그라미 1번에 무조건 분리과세, 동그라미 2번에 무조건 종합과세가 있는데 근데 그 참고로 있잖아요. 그 무조건 종합과세에서 동그라미 1번에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금융소득, 그 해외에서 이자나 배당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세금을 안 띄었잖아요. 세금을 안 띄었기 때문에 원천징수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5월 달에 타소득하고 합산해서 세금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금융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그게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 소득이다. 그럴 경우에는 5월 달에 세금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동그라미 3번에 조건부 종합과세 있잖아요.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 있잖아요. 이것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9페이지 사업소득 볼게요. 자, 사업소득.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업이잖아요. 사업을 하고 번 소득이 사업소득이에요. 자, 그럼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업이기 때문에 하루만 하고 그만두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소득은 중요한 성격이 계속 반복적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업을 하면서 번 소득이 사업소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사업소득의 범위에 보면은 첫 번째 줄 끝에 계속 반복적이다. 그렇게 적혀져 있죠. 사업소득은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업을 하고 번 소득이 사업소득인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사업소득이란 농업, 제조업, 강업, 도매업, 운수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거기 단이 있는데 다음의 소득은 계속적 반복적 소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 대우로 인한 소득이 있는데 지역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역권이 뭐냐면요. 저희 갑의 논이 있어요. 갑논. 여기 을이 가소원이 있어요.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 갑논 내에 갇혀 있다라고 하면은 가소원을 하려고 하면은 물이라도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물길이라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을의 논을 거쳐서 가잖아요. 그럼 을은 여기 막 호수를 대고 이러면 귀찮을 거 아니에요. 자기 땅에 왜 호수를 대고 그러냐 싸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을한테 가가지고 잠깐만 좀 이용하자. 그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에요. 잠깐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인데 이 지역권이 옛날에는 한번 계약을 하면은 이게 보통 2년 단위로 계약한단 말이에요. 2년 동안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획득하면서 뭐 돈을 한 방에 다 줘요. 그래서 이 소득은 성격이 일시소득이라고 보고 기타 소득으로 예전에는 분류가 돼 있었어요. 기타 소득 쪽에 있었는데 지역권하고 지상권이. 그리고 여러분들 기타 소득 배우면 아시겠지만 세금은 기타 소득이 더 적어요. 경비를 많이 인정해 줘가지고 기타 소득이 세금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역권하고 지상권이 일시소득으로 보고 기타 소득으로 구분이 돼 있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아니지만은 세금을 많이 때리려고 사업소득 쪽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지역권하고 지상권은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갈로에 단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은 기타 소득으로 가세. 공익과 관련된 부분은 그래도 세금 혜택을 좀 주기 위해서 기타 소득 쪽으로 빼놨어요. 지역권만 지역권이 뭔지 몰라도 돼요. 제가 대강 설명한 거고, 뭐 지상권, 지상권도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빌딩이 있으면 빌딩 위에 광고판 같은 거 세워져 있는 거 보죠.
그럼 이 빌딩 위에서 위에 빌딩 위에 지상이잖아요. 지상을 잠깐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인데 됐어요. 그 개념이 뭔지는 몰라도 돼요. 단순히 지역권 지상권은 사업소득이다. 그렇게 외우는 게 훨씬 나아요. 자, 이번에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 처분소득. 자,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사업소득자들은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해요. 사업소득자들은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에 대해서 사업소득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데, 자, 이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장부를 작성하느냐, 혹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추계라고 하는 거는 그냥 너네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경비를 입증하기 힘들면은 법에서 일정 비율만큼을 그냥 이 정도 경비 썼다라고 해주는 게 추계예요. 자, 그다음 장부를 작성하면은 장부를 작성해서 내가 쓴 경비를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럼 장부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간편장부가 있고 복식부기가 있어요. 자, 간편장부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가계부 쓰듯이 현금의 입출금 내역을 기록해가지고 들어오면 수익, 나가면 비용. 간단하게 장부를 작성하는 게 간편장부. 복식부기는 이 비용을 입증할 때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핵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복식부기. 그렇게 장부를 작성하는 게 복식부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장부 작성이 수익금액에 따라서 간편장부를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고, 수익금액이 큰 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장부 기장을 해야 돼요. 법에서 그걸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복식부기 의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장부 작성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건물이 있다. 건물을 만약에 1억 주고 샀다. 그럼 감가상각비 분괴를 하겠죠. 감루가 5천만 원이다. 그럼 장부에 이렇게 분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건물을 팔았을 때 그 이익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소득자들 중에서 개인 사업자들 중에서 복식부기 의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 처분소득에 대해서 과세해요. 자, 근데 이 건물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사업소득으로 과세는 하지 않는데, 자동차가 있었다. 차량 운반구. 그 자동차는 회사 사업용으로 쓰는 자동차였다라고 하면은 이 자동차를 팔아서 이익이 났다라고 하면은 그 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라는 거. 근데 간편장부 대상자는 과세를 안 해요. 왜냐면은 감가상각비 분괴 이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제대로 장부 기장을 하기 때문에 복식부기 의무자만이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형고정자산 처분소득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한해서 과세한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되게 열심히 설명했어요, 나름. 이게 예전에는 중요했어요. 예전에는 유형고정자산 처분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유형자산을 판매하는 거는 일시소득이단 말이에요. 자동차를 판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조업하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거, 뭐 현대자동차는 그렇지만은 회사의 업무용 자동차를 어쩌다 한 번씩 팔잖아요. 어쩌다 판매되는 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자, 근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복식부기 의무자는 처분 손익을 알 수 있으니까 과세 때리는 걸로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유형고정자산 처분소득,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 핵에서 배운 차량 운반구 비품 있잖아요. 그런 자산들을 팔았을 때 발생한 처분 손익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해요. 근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거고. 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운데 참고가 있는데 뭐 됐어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다음 비과세 볼게요. 자, 사업소득의 비과세는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비과세라고 하는 거는 과세하지 않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논밭의 임대소득이 있는데, 논밭을 임대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예요. 왜 그러냐면요, 논하고 밭을 임대하는데 과세를 해버리면은 농작물 가격이 상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골에 가면은 땅을 임대해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땅 주인이 거기에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때려버리면은 자기가 세금까지 고려해가지고 월세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가 올라가면은 농작물 가격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한다라는 거. 자, 이번에 주택임대소득. 자, 주택임대소득은 1세대 1주택인 자가
주택을 임대하면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예요. 자, 근데 1세대 1주택인데 여기에서 뭐는 제외냐면요. 고가주택은 제외다. 기준시가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있는 집을 세를 줬어요. 세를 주고 월세를 받아요. 월세를 100만 원 받고 자기는 딴 데 가서 살아요. 여기에 세금을 때려버리면은 자기가 딴 데 가서 살기 힘들겠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인 자가 그 집을 세를 놓고 자기는 딴 데 가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 안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인 자가 받는 월세에 대해서는 비과세줘요. 근데 기준시가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예요. 근데 기준시가가 9억 원 초과하면은 실거래가는 아마 12억, 13억 할 거예요. 그런 집을 임대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못 사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잘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라는 거. 자, 3번에 농가부업소득이 있는데 그 시골에 가면은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꼭 닭을 키우시고 뭐 돼지도 몇 마리 키우시고 소도 몇 마리 키우잖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이렇게 농가부업 소득이 어떤 거냐 봤더니 그 A에 농가부업 규모 정도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뭐 소나 돼지, 닭 키우는 경우. 자, 그 다음에 A 외의 소득으로서 연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인데 저희 장모님이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데 집 앞에 주로 농사 짓는 건 이제 복숭아를 하시는데 집 앞에서 텃밭에서 뭐 상추도 재배하시고 그 다음에 배추도 하시고 이렇게 직접 드시려고 재배하시는데 좀 남는 거는 또 시장에 내다 파시겠죠. 그럼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때려보내면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그래서 농가부업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부업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농가부업 규모 정도의 축산, 그 다음에 A 외의 소득으로서 연 2천만 원 이하인데 그거는 이렇게 집 앞에서 이렇게 뭐 벌어들이는 소득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알 필요 없고 목차만 외우시면 돼요. 아, 농가부업소득은 비과세구나. 자, 4번에 전통주 제조소득이 있는데 이건 막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막걸리를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막걸리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줘요. 막걸리 제조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과세 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산림소득, 나무를 심을 때 발생하는 소득인데 조린 기간이 5년 이상, 5년 이상 나무를 심어야 되겠고 나무를 심어서 5년 이상 키워가지고 그 나무를 팔아요. 그 팔았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연 600만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 해줘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기타 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 작물 재배업은 식량 작물 재배업 외의 작물 재배업 있잖아요.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 기간의 수익 금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거. 작물 재배업 있잖아요. 식량 말고 다른 작물 재배업도 장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과세 해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310페이지 가볼게요.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이 있는데 사업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사업소득 금액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업소득 금액을 구할 때 총수익 금액 구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만 알아두세요. 자, 거기 책에 보시면은 이자 수익하고 배당금 수익 있죠. 이자하고 배당금 수익. 제가 만약에 슈퍼를 운영하는데 슈퍼 운영하면서 은행에다가 돈을 사업과 관련해서 번 돈이 있어서 그 사업자 통장에서 돈이 많아가지고 이자가 쌓였어요.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사업소득이 아니잖아요. 이자소득인 거예요. 개인이 사업자 통장에 사업과 관련해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 번 돈에 대해서 이자가 붙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사업소득이 아니잖아요. 금융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소득은 이자소득인 거예요. 자, 그럼 필요경비 부분에서 조심하셔야 될 게 대표자의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벌어들인 돈이 100원인데 경비로 100원, 대표자 인건비로 100원 처리해버리면은 사업소득 금액이 빵이 되죠. 대표자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이 안 돼요. 왜냐면은 개인 사업자는 사장님 거잖아요. 사장님 건데 사장님이 무슨 경비예요? 인건비가 어떻게 인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필요경비에 동그라미 2번에 가사 관련 경비가 있는데 가사 관련 경비는 당연히 경비로 인정이 안 되겠죠. 사업과 관련된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겠죠.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의 과세 방법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볼게요.
자, 사업소득 볼게요. 사업소득의 과세 방법 310페이지 하단에. 자,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있고 사업소득을 받는 자가 있어요. 자, 사업소득을 받는 자가 개인이다라고 하면은 원래 원칙상 원천징수를 안 해요.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들끼리 거래라고 하면은 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원천징수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근데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영역 사업소득자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으면 세금 신고 안 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해야 돼요. 외우세요. 자, 일반적인 사업소득은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3%로 원천징수해야 돼요. 3%. 자, 그 다음에 봉사료. 봉사료 같은 경우에는 5%로 원천징수한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학원 강사들 있잖아요. 그 프리로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학원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3% 띄워줘요.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3.3% 띄워주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소득세가 있는데 소득세는 국세예요. 소득세의 10%만큼 뭐가 붙냐면요, 지방소득세가 붙는다라는 거. 소득세는 국세이고 소득세의 10%만큼 어떤 세금이 붙냐면요, 지방소득세가 따라다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배우는 건 국세인데, 참고로 원천징수를 할 때는 소득세가 3%라고 하면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은 3.3%를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봉사료. 봉사료는 뭐 술집에서 일하는 접대부나 그다음 호텔에서 일하는 뭐 그 직원들 있잖아요. 그때 봉사료를 띄워준단 말이에요. 그 영수증에 보면 봉사료가 별도로 구분 기재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봉사료를 그 사람한테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 지급할 때 5%, 접대부나 호텔 종업원한테 봉사료를 지급할 때는 5% 띄워줘야 돼요. 근데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5.5% 띄워줘야 돼요. 자, 외우세요. 일반적인 이자나 배당, 일반적인 사업소득,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들은 3%, 그 다음에 접대부, 댄서, 그러한 자들의 봉사료는 5% 띄워줘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을 받은 자들 있잖아요. 받은 자들은 당연히 원칙적으로 5월 달에 신고해야 돼요. 원칙은 5월에 신고해야 된다. 자, 근데 있잖아요. 이 참고로, 자, 5월 달에 신고하는데 일반적인 사업소득 있잖아요. 자, 일반적인 사업소득은 당연히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야 돼요. 종합과세라고 하는 거는 2배사 근년기 6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자, 예외적으로 그 주택임대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잖아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다. 자, 요때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해요. 주택임대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작년까지는 주택임대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과세 안 했어요. 주택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데, 1세대 2주택부터 받는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어갔을 때,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라고 했었고, 그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면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해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따로 세율을 낮은 세율로 해가지고, 그 낮은 세율로 세금 낸 걸로 모든 납세 의무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이거 올해 개정된 부분이죠. 2019년도에 개정된 부분. 주택임대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311페이지 상단에 소득의 수령자의 원칙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사업소득이 있으면은 당연히 받은 자들은 5월 달에 종합과세 해야 되는 거고,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이때는 따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자, 이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가 있어요. 자, 예외. 자,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7,500만 원 미만인 자,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등은
자,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등은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등은 뭐가 가능하냐면요.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가능. 자, 여러분들 연말정산이 뭔지는 안 배우셔가지고 아직 모를 수가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제가 얘기해 볼게요. 자, 보험 모집인하고 방문 판매원은 원칙은 5월 달에 자기가 직접 신고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예외적으로 보험 모집이라고 방문 판매원들 같은 경우에는 7,500 수익 금액이 7,500이 안 되면은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잖아요. 많지 않은 거고 따로 세금 신고할 능력도 취약하고 그리고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세금 신고하는 것도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 금액이 7,500이 안 되는 보험 모집인이라고 하면은 2월 달에 따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대신 세금 신고를 해줘요. 이렇게 자기가 직접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회사에서 대신 해주는 거를 연말정산한다라고 해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제가 대강 얘기했는데 나중에 근로소득할 때 확실하게 배울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게 이해가 안 됐으면은 그냥 가볍게 듣고 넘어가시고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일단은 가볍게 보고 넘어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소득은 원래 원칙적으로는 원천징수 안 하고 예외적으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 사업소득자들은 3% 원천징수, 봉사료는 5%. 그다음에 받은 자 입장에서는 5월 달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타소득하고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주택 임대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5월 달에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이것도 예외도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5월 달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들은 예외적으로 5월 달에 신고하지 않고 2월 달에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면은 이쪽 소득의 받은 자가 크게 이해가 안 되면은 일단 요건 넘어가시고 요거는 알아두세요. 뭐 이해하고 말고가 없죠. 그냥 외우시는 거니까 이쪽 부분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은 중요한 거. 세무위급에서는 근로소득만 나와요. 실기 부분에서 나중에 실기할 때 배울 거고 5번에 연금소득이 있는데 연금소득은 그냥 연금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연금소득이에요. 시험에 안 나와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래서 312페이지, 313페이지 상단까지는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볼게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